우리 교재 488페이지입니다. 조직이해 능력이죠. 조직이해 능력은 경영학과 행정학 중에서 우리가 그 조직원으로서 기업의 어떤 속한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 조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이 20문제는 다 교과서 기반으로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셔야 될 거를 20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20문제를 다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조직에 대해서 나오죠. 교과서를 보시면 조직을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공식화에 따라서. 그러면 공식 조직은 학교에서는 학과 이런 거는 비용을 들여서 실제로 어떤 의도대로 해서 조직을 만든 거죠. 이런 걸 공식 조직이라고 하죠. 근데 학교 내에 비공식 조직은 뭐가 있어요?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 어떤 조직이 있어. 동아리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비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면 또 조직이 뭐가 있죠? 무슨 뭐 본부, 팀, 부서 이런 게 있죠. 근데 또 그 안에 비공식 조직으로 무슨 뭐 동아리 혹은 뭐 원래 이런 거는 뭐 회사에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동문회, 향후회, 무슨 뭐 군 출신 모임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는 이렇게 뭐 환영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있어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실 때 학과 내에 또 뭐 향후회, 뭐 동문회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다 비공식 조직이죠. 자, 그런데 비공식 조직은 어떤 거냐면 구성원들의 안정감, 귀속감을 충족시켜 사기와 생산성을 높여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뭐 대학을 다니시거나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예전에 대학을 딱 들어갔을 때 학과나 이런 공부에 적응을 못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될 이유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잘 적응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동문회라든가 동아리 이런 조직에서 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다 보면 아, 학교 계속 다녀야 되겠다. 아, 나는 이런 곳에 난 속해 있구나. 뭐 그런 걸 안정감이나 귀속감을 느낀 경우들이 좀 있었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성을 높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기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은 정실 인사를 통해 구성원 간의 신뢰를 강화시킵니까?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조직의 회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공식적인 조직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식적인 조직, 본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어떤 뭐 동문회 이런 드러나지 않은 조직이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동문회 출신만 진급을 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정실 인사잖아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이런 걸 하면 조직원들 다른 조직원들도 신뢰감이 강화될까요? 아니죠. 신뢰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역할을 하겠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볼까요? 비공식 조직은 소문 등과 같은 비공식 수단을 통하여 조직 내 신속한 의사소통에 기여한다. 실제로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 보시면 공식적으로 얻는 정보보다 이런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4번 비공식 조직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전달이나 정보의 사전 유출로 공식 조직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죠. 반대의 경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은 나름대로의 행동규범을 확립하여 사회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그 안에도 다 이런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은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이해 능력에 나오는 중요 어휘들 중에서 반드시 좀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봤어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시험장에서 만났다. 근데 공부를 안 했거나
기억이 안 나.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알면 답은 맞출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 작업자가 맡아서 해야 하는 임무 혹은 활동을 수행하는 의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책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능별 조직과 프로젝트 조직이 결합된 형태,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걸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정 시장 세그먼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기준으로 업무를 집단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장이 있어. 근데 특정 시장 세그먼트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이건 아마 고객의 특성별로 이렇게 세그먼트가 정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욕구라는 건 누구의 욕구죠? 이 고객님들의 특성을 가진 고객님들의 욕구가 되겠죠. 그죠? 시장이 자체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그런 특성을 갖지 않는 시장이 어떤 욕구를 갖나요? 그게 아니라 시장 안에 있는 그 고객들이 욕구를 갖겠죠. 그러니까 고객별 부서와. 그럼 이제 이 중에 뭐야? 합법적인 권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설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자, 많은 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사업부 조직이 적절하다. 이 사업부 조직이란 이런 거예요. 코로나 사태처럼 위기 상황이 오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 생산하는 제품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임자로서 이럴 거야.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 전체적으로 다 회사가 먹여 살려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업부별로 뭐 이건 DVD, 가전, 노트북, 반도체 알아서 살아. 그래서 여기에 CEO가 있고 밑에 제일 먼저 이 기준이 사업별 있는 거예요. A 사업, B 사업, C 사업. 그리고 밑에 인사, 총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사업부별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사업부 조직이 적절해요, 사실. 사업부별로 밑에 조직을 두는 거죠. 맞고요. 대량 생산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효율성이 중시되는 기계적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또 이건 뭐냐면 조직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기계적과 유기적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교과서에 보면 있죠. 우리 그 이론 핵심 요약한 부분에도 들어가 있죠. 근데 기계적은 뭐냐면 큰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군대 아니면 뭐 대기업, 큰 공공기관 이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기계는 부품 하나가 움직이면 다 알아서 이렇게 다들 돌아가죠. 통제 관리가 가능하고. 유기적 조직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뭐라고 그러죠? 스타트업 기업? 스타트업 기업은 어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냥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창업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조직의 그 인원수도 많지가 않고, 그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해보면 업무가 딱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 이 사람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기계적 조직은 어떻죠? 딱딱 정해져 있죠. 대기업, 군대, 소대, 연대, 자기 역할이 다 정해져 있고 이렇죠. 그런데 기계적 조직은 특히 어떤 경우 큰 조직이니까 대량 생산을 할 때 적합하죠. 설계하는 거 적절하다. 맞아요. 작은 그 규모라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유기적 조직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조직 부서 내 부서의 분화 정도는 높아집니다. 당연하죠. 그죠? 환경이 불확실하면 그 불확실한 환경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분화시키는 경향들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환경이 불확실하지가 않고 항상 안정적이고 변화가 없어. 그러면 하나의 그 큰 조직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조직 내 부서의 분화는 높아진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공식화 수준은 높아진다. 당연하죠. 커지면 공식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은 당연히 높아지죠. 규모가 증가할수록.
조직 내 부서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할수록 수평적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증가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 정답은 다 맞는 거죠. 5번.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 문제 역시 중요한 개념을 꼭 아셔야 되는 그런 개념들을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런 문제들도 좀 출제가 되는데,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도 이런 거는 문제를 풀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헷갈릴 거예요. 세계화냐 국제화냐. 여기에서 뭐뭐가 이루어지면 조직은 해외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원자재를 보다 더 싼 가격에 수입할 수 있고 수송비가 절감되며 무역 장벽이 낮아져 시장이 확대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세계화인지 국제화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것들도 한번 봐봐. 근데 특히 이런 걸 보면 서로 상이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요거 하나만 알아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알잖아. 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됐을 때 체험하는 충격. 문화 충격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뭇은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뭐 이런 거죠. 국제 감각. 그 다음에 세계화에 따라 범지구적 네트워크 안에서 기여활동이 이루어지는 국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지 않게 하면 되겠어요. 세계화입니다. 6번도 다음은 주요 경영혁신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냐면 교과서 밖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과서 밖에 있는 거 워낙 광범위해. 특히 뭐 경영학 같은 경우는 경영학 원론 이런 데서 나오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도 꽤 돼.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틀려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를 정도로 다 처음 보는 개념들이다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밖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확실한 것들을 우리의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한 문제라도 맞추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TQM, 스피드 경영, ERP, 다운사이징, 벤치마킹 이런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용어는 경영학이나 경제학 이런 데 나오는 용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에서 따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다운사이징, 우리 영어 알잖아. 다운사이징은 뭐예요? 사이즈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런 거 먼저 봐봐. 기업의 체질, 구조, 업무 프로세스, 경영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게 아니라 축소하는 거예요. 막 직원들 내보내고 막 이러면서. 게다가 재설계할 때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앞에 리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럼 이게 리 엔지니어링 이런 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TQM, 스피드 경영, ERP, 벤치마킹 이런 것들은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벤치마킹은 기술 능력에 좀 많이 나오죠. 그거는 기술 능력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이 뭐죠? 성공 사례를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죠? 특정 부문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후 개선을 통해 성과를 올리려는 경영 전략 기법. 이건 상식적으로 보통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TQM은 이번 기회에 알아두는 거야.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조직의 모든 구성원과 모든 자원들을 결집한 품질 혁신을 통해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영 기법. 뭔가 좀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스피드 경영. 우리가 알잖아. 빨리 경영하는 거잖아. 결정 빨리 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빨리.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ERP는 우리가 알잖아.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해서 ERP 자격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몰라도. 다음 13번 볼게요. 이 민츠버그라는 학자가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좀 하셨어요. 이분이 권위자인가 보지. 학자거나 그렇겠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경영자의 역할을 세 가지, 대인적, 정보적, 의사결정적 활동의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경영자가 되면 역할이 다양해. 그걸 이 민츠버그라는 어떤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올 거예요. 그동안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건 또 외울 것도 아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직의 대표자는 대인적인 거 맞아요. 그런데 분쟁 해결자. 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대인적 관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분쟁은 뭐예요? 분쟁을 해결해서 어떤 결정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노사 간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뭔가를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 해결자는 요 의사결정적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어. 나머지 외부 환경 모니터, 변화 전달, 정보 전달자는 굉장히 정보적인 거고, 조직의 대표자 리더는 대인적, 기업가, 분쟁 조정자, 자원 배분자, 협상가, 이런 다 의사결정적인 거. 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14번. 경영 참가 제도가 있는데 경영 참가 제도는 뭐냐면 직원들을 경영 과정에 참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뭐래 좀 성과를 많이 내게 하고 사기도 높이고 또 주인 정신을 갖게 하고 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 뭐가 있냐면 우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들한테. 원래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CEO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이러는 건데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분을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뭐 스톡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당신은 우리 회사의 일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죠? 우리 회사가 이번에 영업을 너무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 수익 중에 일부를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인센티브, 뭐 보너스, 상여 이런 게 있겠죠. 인센티브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보너스나 상여도 정해진 게 아니라 특별 보너스, 연말 성과 보너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러면 직원들이 뭔가 좀 더 자극을 받아 성과를 더 많이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경영 참가제도.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일단 하나씩 봅시다. 산업민주주의 발달과 함께 근로자 또는 노동자 조합을 경영의 파트로 인정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시됨에 따라 이들을 조직의 경영 의사결정 있네요. 참여시키는 경영 참가제도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면 실제로 벌써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노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죠. 특히 최근에는 국제경쟁의 가속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저성장, 4차 혁명 시대에 따른 급격한 기술 발전과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대립적인 노사관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면서 점차 경영 참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특히 요즘 뉴스를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각각 다 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노조에서도 어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영진과 같이 뭔가를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맞는 내용이네요. 경영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그런 일 반드시 벌어져요. 이런 거 감수를 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으며 이럴 일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경영자가 가진 감각, 느낌, 판단력 이런 것과 일반 사원이 가지고 있는 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영자는 이런 데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참여했을 때는 경영자가 결정했을 때보다 비합리적인 결정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로 참여하는 근로자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되죠. 근로자가 다 참가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를 다 대표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 참가 제도가 가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근로자들의 경영 능력을 기우고
기르고. 중요한 내용이네요. 교육을 시키고 뭐 개발시키고 이런 내용이죠. 경영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이건 정말 너무나 좋은 소리야. 맞아. 경영 참가 제도는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인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점 분명히 있어요.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화시킬 수가 있죠. 이딴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기능이 약화돼요. 경영 전략의 추진 과정 정말 중요하죠. 1번이죠. 기업은 항상 먼저 목표를 세우고요. 환경을 분석한 다음에 전략을 세우죠. 그리고 나머지 실행하고 평가를 하죠. 이건 그냥 외워두세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갔는데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 스터디를 생각을 해. 여러분들 스터디를 구성을 했어. 제일 먼저 뭐 하죠? 목표 세우잖아. 우리는 몇 개월 안에 어떤 공기업에 꼭 합격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목표 세우고 나서 자, 그런데 우리가 NCS라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요즘에 NCS 어때? 모듈형이야? 핏셋형이야? 환경 분석하죠. 아, 모듈형이야? 핏셋형이야? 그럼 우리가 전략을 짭시다. 문제집은 이걸로 하고 모듈형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실행하고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외워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이해를 해도 충분히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6번은 고객관리, 관계관리 CRM. 요거는 이제 좀 교과서와는 밖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이건 뭐냐면 고객 관계 관리는 님들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관리가 되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3번을 볼게요. 내가 이 내용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직접 수집된 이런 게 1차예요, 2차예요? 1차지. 근데 2차라고 돼 있으니까 바탕으로 한다. 이런 거 안 맞는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나머지 1, 2, 4, 5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17번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전결은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원래 모든 결정은 대표이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조직이 그 직원 수가 10만 명이 되는 이런 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이사가 언제 일일이 그 모든 걸 다 사인을 합니까? 결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최종 결제권자는 CEO예요. 그런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뭐 이건 본부장님이 결제를 최종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CEO가 한 것과 똑같은 그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내려준다고 볼 수가 있죠. 뭐 1,000만 원까지는 그냥 부서장이 최종 사인을 하셔. 그러면 내가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 걸 이제 전결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권한을 여기 보면 위임 전결권자가 있는 거야. 위임받은 거야. 이 사람들이 본부장이 대표이사. 어떤 경우? 부서장 및 직원 해외 출장은 원래 대표이사가 해야 되지만 그냥 본부장이 사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본부장의 사인을 받으면 가는 거예요, 출장을. 그러면 기업부터 한번 볼까요? 찾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일종의 독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김진영 과장이죠. 교통 캠페인 라디오 협찬 광고비 1억 2천만 원. 여기 있네. 1억 2천만 원. 어디 있어요? 요 사이에 있네. 누구예요? 전무죠. 근데 본부장이래. 안 맞아. 쉽죠?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전결 몰라도 찾을 수 있어. 이준세 과장과 오형권 대리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학술위에 참가를 위한 출장결의서 출장. 지금 여기 직원 국내 출장이잖아요. 부산에다가 대리과장이니까. 국내 출장은 본부장. 그런데 전무에게 안 맞네? 너무 쉽다, 그지? 해외사업팀 권기정 본부장은 미얀마 출장. 본부장 이상 해외 출장은 대표이사가 해야 돼요. 대표이사 맞네? 디귿. 여기 지금 어려운 거. 그러니까 디귿 들어간 건 빠져야 되겠네. 기억니은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다 OX를 친 다음에 이걸 찾으셔도 되지만 기억니은 하면서 기억니은 들어간 것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 게 둘 다 리을 들어갔잖아요. 리을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리을을 건너뛰고 미음만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다 봐야 되겠지.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차량계획처의 남해리 부장은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차량 교체 중장 계획을 수립하여 정호영 전무의 승인을 득한 후 국토교통부에. 자, 남해리 부장이 뭘 했냐면 중장기 계획이래요. 중장기 전략 승인은 대표이사인데 전무 승인 안 맞죠? 그러니까 리을 들어가는 거 맞죠? 그죠? 미음. 총무팀 박지영 대리는 회의실 내 전자칠판 구매를 위해 업체별 비교 견적을 받아 정가 150만 원. 150만 원이면 사실은 이거 본부장인데 35% 할인됐다며 250만 원에 35%를 보면 10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 부장이죠. 그리고 총무부장. 맞네요. 그러니까 미음 빠져야 되겠네. 보기 어려운 거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